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부터 오전 10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본색을 시작한 지 5달이 됐는데도요, 시간을 바꾸니까 제 느낌은 오늘 아침이 꼭 첫 방송 같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찾고 상식을 회복하는 백운기의 정치본색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본색 힘차게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예,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꼭 첫 방송 같아요, 저는. 아니 저도 똑같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바이오리듬을 아침으로 바꿨는데 오후에 하다가 아침 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정치본색에 처음 출연하는 느낌으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늘 강조하시는 상식에 입각한 정치본색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기분이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오늘 참 마음도 새롭고, 이거 꼭 감사합니다. 21도 한라사님이요, 슈퍼챗을 15만 1,050원 151050. 양문석 박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15일 10시 50분으로 돌아온 백운기의 정치본색 축하드리며 저희에게 다시 11시를 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라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1050. 이 숫자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벌써 슈퍼챗 많이 쏴주시는데 제가 10만 원 이상 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한라사님 오늘 151050 특별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보내셨어요. 이분은 제가 10만 원 이상 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눠서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픽스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요, 23일 만에 4만 명 넘는 분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어와 맞서는 정어리떼 만들고 있습니다. 때마침 올해 정어리떼가 대거 유입된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정어리떼 만들자, 상어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정어리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등장한 거대한 정어리떼 모임, 이렇게 됐는데,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세력과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뭐 좀 물어봐 주세요. 첫날인데. 아까 물어봤더니 151050 잘 몰라서. 아는 거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응징편성이잖아요. 응징편성. 응징편성이라는 게 정부의 부당한 그 압력과 탄압에 모가지가 날아간 백운기 앵커의 시간을 되찾아서 응징편성하면서 정부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동시 접속자가 거의 3,000명에 가까워요. 첫 방송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저도 아침에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아침 방송 다 안 하는데 그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는 정치본책에 이제 처음 출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응징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서, 방송의 민주화는 자율성입니다. 근데 그 자율성을 권력에 의해서 어그러뜨리는 행태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90%만 동의하겠습니다. 응징편성이라는 표현에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표현을 만약에 빌린다면, 네.
보답 편성, 소통 편성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시간으로 다시 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 정말 빗발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으로 온 겁니다. 배군기 앵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양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인과 왜 정치인의 차이죠. 키워드를 가지고 이 억압을 하시려고 그래요. 응징 편성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응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ing징 편성 좋다. 발음이 안 돼, 발음. 응징 편성. 아, 이분 예. 왜 그래? 응징이 응징. 아, 형보다 발음 좋아요, 제가. 아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응징 편성 좋다 그러는데 응징이라는 뜻입니다. 이드님이 응징 편성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오늘 열심님 또 오전에 와서 너무 반갑다고 하셨고요. NG 웨스키님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미국에서 보기가 참 좋다. 그래서 다시 반갑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시애틀에 계시는 매튜님도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철인 형제 참 아침에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아침에 다시 오니까 좀 좋지 않아요, 김철근 실장? 전 훨씬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아침 방송이 보통 정치 사안을 다루기에 아주 적합한 시간입니다. 통상의 그 각 정당이 9시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도 나오고 그 이 정도 시간대에 뭔가 그날 하루에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 앵커, 배군기 앵커가 당연히 아침 방송을 와야죠. 사실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국민에서 사실 배군기 앵커 뭐 이런 거. 배공개 정치 분석을 4시 반에 한 게 아니, 제가 이해하는 거 세게 띄워야죠. 11시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4시 반에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했는데 4시 반 시간대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뭔가 막 하고 계시는 시간이라서 11시에 이렇게 딱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되게 당에서도 회의가 10시에 시작해서 뜨거운 뉴스가 11시에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저는 또 이 11시 때 편성이 좋은 게 뭐냐면 대체로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국가대표급 패널 말고 다른 패널들 꼭 폄하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 분석에 토대해서 의견을 실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공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가대표급 패널들이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11시 때 특히 10시 50분에 편성한 것은 좋은 시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배군기 앵커님 오후에 뵈도 좋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전에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정치 혼색이 상당히 시사 프로에서는 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침 라디오를 간간히 좀 하는데 한번 먼저 또 이렇게 입에 예비 운동도 하고 그 11시에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주 시간대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오전 10시 50분에 모여서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정치권은 지금 간호사법, 간호법 거부권 논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게 마치 최대 이슈인 것처럼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제도권 언론이 배열하는 뉴스 가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 네이버에 검색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 피해간다. 이런 느낌 저 많이 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목전에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23일부터 3박 4일간 시찰단이 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만 와서 뭐 괜찮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서균열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그 소련이죠. 핵 잠수함에서 나오는 장갑 기타 등 이걸 버리는 걸 일본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고요. 그리고 보리스 옐친 그 당시 대통령 불렀습니다. 사죄하고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국제법에 구멍이 있어서 막았습니다. 국제법을 바꿔가 그 일본 정부가 수상은 물론 총리는 바뀌었지만 거울 앞에 섰는데 우리는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이번에 왔을 때 왜 그런 말이 못합니까? 우리 다 주는 거예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강제징용, 사도 광산 다 주고 그거 하나 못 챙깁니까? 이것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단 운이 띄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급박하게 기시다 총리가 굳이 이 시점에 뭐 바쁜 사람이겠죠. 온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일단 입막음이 되면은요.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옵니다. 수입 제한 철폐해라. 수입 금지 그만해. 우린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고개를 끄덕이고 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카드를 잃게 되는 거죠. 앞으로 방류할 때 설령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아 그때 가서 말하지 그랬습니까? 하면 우리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진환 교수, 제가 서균열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분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시찰단이 가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판단하고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두렵습니다. 국민적 그 우려, 그런 두려움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서균열 교수가 노 교수, 원자핵공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그 얘기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저 분노를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게 뭐 현장 시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견학에 불과한 그런 그 일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이다. 이 속에서 과연 이 교수님 지적처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어떤 의도대로 말 그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해주는 하나의 통과 의뢰에 그냥 이용되는 뭐 그런 상황이 정말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교수님 지적처럼 결국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공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시찰단 또 이런 어떤 육안으로 가서 그냥 보고 오는 수준의 현장 조사라면 도대체 왜 가는 거냐? 가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데 특히 안문석 박사, 네. 국민의힘이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네. 오염수, 처리수 왜 바꾸자고 하는지 그 의도는 짐작이 가는데 홍길동 완전히 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정확한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방사는 오염수가 아니고 방사는 오염 폐수. 그다음에 방류가 아니고 투기 또는 투척. 우리가 쓰레기 투기를 하거나 투척을 하지 쓰레기를 방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표현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폐수를 투척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용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힘당의 성일종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처리수를 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처리수라는 건 트리티드 해가지고 이미 처리가 됐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리수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방사능 오염 폐수 투척 투기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냥 식수로 쓰라. 그리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 근데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최근에 중국의 외무부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괜찮으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일본에서 사용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로 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거는요, 2조 4천억을 아끼려고 300억으로 방사능 오염 배수를 갖다가 태평양 바다에다가 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조 4천억이 아까워서 전 국민들, 자기 국민들뿐만 아니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야 됩니다.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국민이 설득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싸우고 투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해봐야 듣겠나? 마무리를 못하겠네. 양문석 박사 톤이 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양문석 박사가 지금 오염 폐수 그랬는데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은 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잠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나오지요. 예. 그런데 그 오염수를 모았다가 여기에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예. 이 기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을 했고 전 세계 IAEA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다 검증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거기에서 다 검증해서 예. 국제법적으로 또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 물을 지금 바깥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바깥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철근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될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프레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오염 처리수라고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당정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당초에 당이 먼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력 이런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정부가 일단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본 다음에 가부간의 결정은 당이 하고 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만약 정반대로 당이 간보는 식으로 먼저 나서는 이 모양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수인데 어떻게 오염 처리수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 시찰단이 가서 아무런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분위기를 좀 띄워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말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건 시찰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라고 보는데요. 외교라는 것은 이익균형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외교를 하는데 역사 문제고 경제 문제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심지어는 독도 문제까지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후쿠시마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국제적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IAEA의 검증에 따라서 7월경에 방류를 하겠다고 이미 내부적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검증단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이 가서 일본이 보여주고 자기네가 유리한 부분만 아마 할 건데 거기에 가서 고개 끄덕끄덕 와서 결국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인정을 해줬다. 이걸
국제적으로 지렛대로 삼을 건데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본 정부가 결국 비용 때문에 빨리 방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건 자연적으로 상당 기간을 오래 두면 저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보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안전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국의 어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가서도 시료 채취도 할 수 없고 그냥 현장만 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시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도 아예 이건 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뭐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작에 선을 그었지요. 김광주님, 처리수 너희나 쳐드셔. 카타르시스님, 그렇게 깨끗하다면 수입해서 용산 대통령실 관제해서 수돗물로 사용하세요. 센세이션님, 몇 년 뒤면 바다로 간 방사능 오염수 태풍 오면 하늘로 온다. 예, 이것도 서균열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라팔49님, 이번 시찰단 돌아올 때 오염수 한 드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힘당 의원들 한 바가지씩 마셔보세요. 안전하면 찬성하겠습니다. 이런 걸 주시는데 일본이 왜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우리가 들러리를 서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지금 신은규 변호사. 예, 저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는 사실 뭐 친교부 내지는 사교부 비슷하게 뭐 노래만 부르고 뭐 이렇게 오므라이스 먹고 자랑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특히 이런 오염수 관련된 이런 보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괴리된 지금 엉뚱한 행보를 좀 하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 그 핵 관련된 것도 MPG하고 NCG가 다른데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하게 이걸 설명하면서 미국이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김태효 차장이 뭐 이거 사실상 핵 공유의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방금 나온 저 처리수 같은 경우도 오염수가 분명한데 오염 처리수가 깨끗하게 느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에 자꾸 의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느낄 것이냐 저는 그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 물이 깨끗하면요.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받으면 됩니다. 왜 당당하고 깨끗한데 왜 검증을 못 받습니까? 이거 자체가 시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염을 오히려 자인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과거 광우병 사태랑 이걸 많이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광우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광우병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연구가 끝났고 검증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당시 PD수첩 보도를 통해서 대국민 좀 선전선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힘듦이 있었던 것이고 이건 소라고 하는 제한된 품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과학적으로 확인된 위험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물에 그걸 뿌려버리면요. 이게 뭐 고등어에 감염돼서 올지 미역에 묻어서 올지 조개에 묻어서 올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광폭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우길 것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민들의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특히 서균열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어요. 아니 교수님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일본이 돈 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그 교수님 그 말씀 발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저장용기라고 한 탱크 말이죠. 이게 최소한 30년은 버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저기 도쿄 전력이 사기업, 민영기업 아닙니까? 조금 돈 더 들여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고 그게 돈이 문제가 되면 이거야말로 한일 경제협력 동반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18년을 더 기다리면 30년이 되죠. 그러면 여과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저절로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푹푹 끓어요. 그때 가서 벌어도 된다는 것이고 더 좋은 거는 우리 석촌호수 절반 정도 되는 이게 650만 톤이거든요. 한 500만 톤, 300만 톤도 괜찮습니다. 하면은 지금인데 다 거기서 부어요. 왜냐하면 수가총리 보셨죠? 이렇게 깨끗한 물
왜 버립니까? 담수인데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특산 맥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환 교수 이 말씀이에요. 18년 있으면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뭐 이걸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을 노르신 거죠. 이게 전형적인 현대 정치의 특징 중에 정치의 시장 거래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민영기업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을 일본 정치가 일본 정부가 그걸 대변해 주는 거다. 대신해 주는 거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발상 자체를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걸 못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주변 국가들이라든가 이 해양 방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이 피해 이걸 입게 되는 우리 정부 또는 뭐 중국,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주도해도 부족할 판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를테면 일본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찰단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원전 관계자라든지 원전 산업 종사자들 또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시찰단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우리 정부라면 일본 정부가 아니라면 서균열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이번 시찰단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국제적인 여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기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노력이라도 기울여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일정 의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일본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IAEA 검증 안정성은 IAEA가 해주고 한국이 가장 인근 국가로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한국이 이것을 면죄부를 주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우리가 그대로 말 그대로 들러리 서주는 그것 격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다. 양문석 박사, 저 얘기를 듣고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될 일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저걸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까? 국민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더 떨어질 테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테고, 저러다가 탄핵 당하거나 타도 당할 수도 있는데, 뭐가 일본한테 저렇게 꼬리를 약점을 잡혔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일본은 어쨌든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면 저 사면이 바다인데 대한민국 인근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해하다 하잖아. 그리고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자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을 설득시키면서 기시다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국내 정치용이 결정적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누구한테도 다 보이고 뻔한데 윤석열 정부는 왜 저럴까? 그러면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일본한테 돈 받았나? 이제 이 이야기 외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 대선 때 일본한테 무슨 큰 빚을 졌나? 그래서 발목 잡혔나? 발목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고 수산물 수입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 노동자 동원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국내 정치에서 무조건 손해거든요. 우리 이제 발목 잡힌 거죠. 양문석 박사님 말씀한 거 잘못하면 이제 가짜 뉴스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뭐 대선에서 일본에서 돈 받았나 이런 말씀 이제 하신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뭐 상상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도 다 덮어두고 가자, 묻고 가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과거 묻는 것도 지금 논란이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 논란을 덮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미래의 한일 관계의 미래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과거사를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후쿠시마는 과거입니까? 현재이고 미래죠. 현재이고 미래고 이거는 국민의 그 삶과 직결되는 문제죠. 자, 뭐 그 서균율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갑상선암, 그 다음에 생식기 그 이 DNA 변형부터 시작해서 기형아까지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 오염 폐수의 그 이 악영향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저걸 갖다가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재고 미래인데 저걸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지율 1% 일지언정 나의 소신껏 한다? 이걸 해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해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 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언론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제도권 언론에서 왜 이것을 안 다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제도권 언론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이미 국민의 반이 제도권 언론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일방적인 악선전을 펴붓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넘어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제도권 언론은 탄핵당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철거 실장 대통령실이 어제 기자들한테 오염수 시찰단 실무 협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본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는데 이걸 협조를-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식과 대통령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양문석 박사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양문석 박사처럼 너무 나가면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걸 반대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일 관계 미래로 가야 되고 한미일 그 공조를 강화하려면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돈독히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교에서의 국익은 이익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은 과연 어떤 이익 균형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독도 문제, 뭐 심지어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지렛대 호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뭐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떤 실익이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미국의 압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압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지만 저는 대통령 자체가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고 외교적인 어떤 입장, 또 국정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식 수준, 저는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이 대일 외교, 이 연장선이라고 저는 봐요. 좀 더 점잖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일관계 해법, 이것을 지금 밀어붙여야 돼.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방류가 오염수, 핵 폐수가 건립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로 들어온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금방 곧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곧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이런 후폭풍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도 지금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정부 기관 시찰단이 밝힐 수 있을지 참 저기 의심이 되고요. 지금요, 신은기 변호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지난달 4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국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업 관계자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2.3%나 됐어요. 일본 자체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면죄부를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자신들의 건강권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그런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의 주장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도 이걸 가만히 좀 이해하려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외교적 대전략이 일단 없습니다. 전략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외교관을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 두 가지로 분석하는, 첫 번째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라는 것을 통 큰 양보, 이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외교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본인이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뭔가 그 지도자의 좀 멋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외교를 양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왜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합니까? 왜 이게 반대자들한테는 옹졸하고 강력하게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당 내에서도 지지자들의 그런 강성 요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늘 끌려다니고 그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를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의 모습과 국내 정치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오염수 방류 잘 막아야 될 텐데요. 군민의힘입니다. 국민이 아니고 군민, 좋은 백성, 군민의힘. 아이디 진짜 기발하게 잘 지신.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정어리 때 다 죽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 정어리 때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뭐 수산물이든 뭐든 바다는 경계가 없잖아요. 뿌리는 순간에 핵폐수 뿌리는 순간에 바로 그 직접적인 인체 유해를 유해 효과가 나오는데, 더 문제는 소금입니다. 소금. 자, 우리가 일본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소금을 만드는데 거기가 이 핵폐수로 만들어진 소금을 이제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해삼 안 먹어도 돼요. 회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소금은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 소금에 묻어 있는 방사능이 결국 우리를 이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그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으나 소금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천일염 다 동나고 있고, 그다음에 천일염들 계속해서 사재기하고 있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그 핵폐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즉각적인 지표거든요. 알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서균일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소금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또 주장하는 게, 이게 해류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쭉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막 그렇게 호도하는데, 선박 평형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닷물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후쿠시마 쪽에서 그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우리 항구로 오잖아요. 그럼 항구에서 이제 평형수를 맞추면서 버리잖아요. 직거 가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뭐 해류 운운하고 이러는 것은 완전히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 그런 진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영에서 출발하는 낚싯배들이 갈치 낚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마도까지 가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 경계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치는 일본 갈치예요, 한국 갈치예요, 핵 폐기수 먹은 갈치예요, 안 먹은 갈치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평형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해군들이 그 평형수 문제와 식수 문제 때문에 다 생수 먹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군들은. 예. 자, 하여튼 뭐 방법은 이럴 때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되나요, 신인기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뭐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언론에 대한 거, 정치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책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좀 너무나도 안이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께서 물론 총선 때 기다렸다가 심판을 하시는 게 원칙에 맞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좀 더 막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께서도 그 막함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지 않나. 저 그럼 굉장히 좀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김철구 실장. 최고 지도자의 무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재앙에 맞닥뜨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냥 안 있겠죠. 뭔가 지금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국민, 시민단체, 도처에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찰단이 갔다 왔을 때의 결과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들과 실제로 7월에 일본 정부가 방류를 했을 때 이런 몇 가지 변곡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대일외교의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서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 됐는데 결단에 의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전에 방송 도입부에도 백운기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말 국민적 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뭐 국민 저항이라든가 국민적 분노 이걸 대변해주는 저는 가장 일차적인 그 단위가 저는 야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아침 뭐 최고위를 통해서 일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아쉽다. 지금 최고의 의제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최대 현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후쿠시마 이 시찰단 파견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이라든지 이후의 절차라든지 이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건 국민에게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수 언론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것에 지금 발목이 딱 잡혀 있는 형국이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막 언론에서는 재생산하고 확대하고 이러는 형국이니 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어제 뭐 쇄신의총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하던데 양문석 박사. 아니 근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조중동이나 이 잔존 미디어, 소위 말하는 그 기성 주류 미디어의 이 보도를 자꾸 기대를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후쿠시마 문제만 해도 당 대표부터 해서 최고위원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또다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4명이 언급한 후쿠시마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조중동 등 기존의 이 극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자꾸 기대를 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여론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는 예전에 이 또한 레거시 프레임이다. 저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고민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김남국의 고임 문제도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일단락되는 이제 분위기예요. 결국은 김남국 또한 SG 정권발 주가 조작 거기에 박영수 그다음 조선일보 전 사장이 이 걸려 있는 부분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터뜨렸던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 정세 공세 검찰발 조선일보 플레이어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검사 독재 정권이라며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을 규정하는 게 검사 독재 정권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정치 공작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발목 잡혀서 도덕성 운운하고 근무 태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내부의 그 분열주의자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외려 여론의 문매를 맞는 꼴로 전환하고 그 김연아의 이 공천 헌금 그 다음에 태영호의 그 쪼개기 공천 헌금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 입 딱 다물면서 내부에 근무 태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러한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아니할 수 없고 정기남 그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말이라도 후쿠시마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저항운동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야당답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많은 지지자들, 특히 열성 지지자들의 이 실망들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예. 자,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제가 이렇게 방송 텔레비전을 보면은 웬만한 언론사들이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 데서 잘 안 다루는 거 우리가 오늘 한번 다뤄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송치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이 내용 한번 다른 데서 하도 안 다뤄주니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송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혐의하고 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경찰에서 다뤄보고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이 검찰에 넘길 때 이제 무혐의로 이제 송치를 하는 것인데 예. 불송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이 다뤄볼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만 이제 지금 송치가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장모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송치로 처리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가 ESIND라는 데잖아요. 여기 최은순 씨가 설립자로 돼 있는데 이번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뭐 시작되기 전에 그만둬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고 차남이 그 대표를 맡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ESIND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그런 투자 회사 비슷하게 개발을 하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최은순 장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사실은 그 대표이사를 하다가 이제 그 이후 시점, 사임한 이후 시점에 지금 이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제 무혐의가 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뭐 그 수사 내용까지 우리가 뭐 다 들여다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자체를 이제 서면 조사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조사하고 또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해서 이 범죄가 연루가 안 돼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장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좀 수사가 부실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치면 땅을 최은순이 사요. 그리고 공사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최은순이 대표였어요. 그러면 최은순 죄 없어요? 처남만 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장난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써요? 불법적, 위법적 행위가 전혀 안 보이는 김남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품 물듯이 풀어내던 이들이 왜 최은순의 그 불송치 문제는 안 쓰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00억의 그 분양 이익을 얻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문제나 그다음에 기부금 문제 하나도 처리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거고, 여기에서 다루어야 이제는 여론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픽스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이제 이 ESIND라고 하는 시행사입니다. 이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800억 매출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양평군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이 양평군의 공흥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개발 부담금을 0원 냈습니다. 이게요, 처음에 이제 양평군이 처음에 부과한 금액이 한 17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하니까 6억 2,500으로 깎아줘요. 또 정정 신청을 합니다. 정정 신청하니까 결국 0원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특혜 비리 의혹이 일었던 건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랑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결국은 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장모 관련된 이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 형평성 있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이 또 주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언론이 어찌된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눈치 보기 수준의 기사 외에는 여론화 시키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정치 본색에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 왜 엉뚱한 경찰도 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형은. 경찰도 눈치 보고 제도권 언론도 눈치 보고 민주당이 경찰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바보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김철근 실장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해놓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진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수가 의혹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시행사 자체가 윤 대통령의 그 처가 집안 소유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장모, 그다음 김건희 여사, 처남 이렇게 해서 지분 100% 처가 회사입니다. 처가 회사가 그 양평에 그 특정 지구 그 지구에 그 시행을 한 거잖아요. 시행을 하면서 개발 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온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지금 정기남 교수가 얘기했는데 개발 부담금을 애초에 17억 8천만 원을 그 내야 되는데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결국 영원이 된 이 과정에 대한 특혜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이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를 넘겼는데 여전히 지분은 대주주예요. 그럼 그 대주주 책임은 없냐. 이런 지점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 냈다는 게 결국 대통령의 그 인척이기 때문에 혹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공정 논란이 당연히 나오죠. 이게 수사가 공정했냐. 근데 신은규 변호사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고가 딱 내려진 그런 상황 같으면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만 이렇게 경찰이 뭐 불송치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그러면 또 다시 착수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또 수사를 또 할 수 있고 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되고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전 청렴의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론이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나 지금 장모 관련된 부분도 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나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과하니까 그건 견제를 하면 될 일이고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 씨나 이쪽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영수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통해서 이건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 여론을 통해 가지고 전 이분들 다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진영에 있다고 해서 뭐 감싸줄 이유도 없고요.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수사기관과 공직자들을 큰 틀에서는 신뢰를 하면서 결국에는 법과 원칙이 양 진영에게 저는 공평하게 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는 동의해요. 자, 청렴의 업무 또는 그 근무 태도가 그 역적질해서 능지처참할 정도로 때릴 일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도둑질해도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면 바늘 도둑을 갖다가 소도둑처럼 살인자처럼 몰고 가고 소도둑은 다 숨겨줘. 근데 소를 훔쳐갔는데 소가 숨겨지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이제는 이야기 안 해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나 썼지 지금은 몰상식 불공정의 전형이 윤석열인데 윤석열 그 이야기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자유가 무슨 뜻인지를 절대 개념 규정하지 않아요. 자유만 이야기하지 그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이미 폐기한 그 키워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시대에 덜 떨어진 낡은 비평인 것 같아서 그럼 뭘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앞서 좀 우리 그 양문석 박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뭐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일단락됐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의 자정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게 지금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아쉽다. 무슨 얘기냐면 윤리감찰을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탈당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약에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다면 윤리심판원에서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정말 가혹할 만큼 수준에 저는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잘못을 비판하려면 그만한 잣대를 민주당이 또 갖다 들이대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메시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메신저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금방 정기남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내 징계를 회피할 목적이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걸 정치적인 책임을 다한 걸로 포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지금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당내 진상조사도 못하고 윤리감찰도 못하고 결국은 검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간 끌기밖에 될 수 없는 그럼 결국은 그런 그 부담은 결국 민주당이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이 정기남 교수가 그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저도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 번 더 이 개념 규정할 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독재 정권은 정치 공작이 가장 엄청 폐해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돈봉투 사건은 갤럽에서 27% 나왔었을 때 바로 돈봉투 사건을 터뜨리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지율이 추락을 하자 이제 SG 정권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졌어요. 박영수 그리고 조선일보 전 사장 등이 연루된 사건을 조선일보가 다시 또 김남국 코인으로 터뜨렸어요. 그리고 김남국 코인 속에서 말 그대로 이 찾아내고 뜯어내 보니 청렴의 의무 또는 근무 태도 정도가 드러났고 그 외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이 감찰하고 치조해서 그 문제를 밝히는 게 기본적인 수순에서는 가장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태용을 출당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김연아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태용을 꼬리 잘라라, 그다음에 김연아 꼬리 잘라라. 그 조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당이 책임지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탈당이 가장 큰 책임으로 이제까지 정치적 관행으로 인식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남국은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거예요, 탈당으로. 그런데 이게 탈당의 끓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반론이 너무 길어요. 아니, 내가 한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검찰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돈봉투 사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녹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김남국 사건 FIU에서 검찰에 요청을 해서 나온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침소봉대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결국 신뢰를 못 얻는 건다. 방망이가 어디가 더 세냐 이걸 가지고 조금 따지는 것 같은데. 돈봉투 사건도 1년 전에 양문석 박사님 잠깐만요. 제가 신인규 변호사께 궁금한 거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맨날 헌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렇게 검소한 척 했는데 몇십억이나 된다는 말이냐 이런 정서 그리고 상임위 또 청문회 하는 도중에도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고 법적으로 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도 2021년도에 방송 나와서 그거 안 한다. 자기는 아껴서 재산 증식했다 했는데 또 최근에 방송 나와서는 2016년부터 코인했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월 100만 원이 벌기가 어려웠다라고 자기 영상에서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 얼마를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어렵다는 말과 재산을 모은 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김남국 의원이 거짓 얘기를 본인이 자초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이 아직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오진 않아서 이제 판단에 저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게임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서 대가적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남국은 무죄다, 죄가 없다, 억울하다,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저는 청렴의 의무내지는 물론 뭐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저 국민의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나오면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리고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가 의원직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잣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또 발전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 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을 어떤 형태로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 재산을 갖다가 몰빵하는 형태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행태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을 가능성이 지금 짐작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게임 업체가 이런 어떤 그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 직무적인 관련성을 가지고서 거래적으로 받았다면 이게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의 범위는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점이 보인다라고 그 의뢰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이익을 많이 벌어서 이상하다 뭐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발견된 건 아까 우리 김정은 시장이 말씀하신 FIU에서 자금이 이상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래를 잡았는데 그게 김남국 의원이었고요. 물론 그걸 언론에 흘리고 하는 정치 플레이하는 건 저도 비판합니다. 그건 당연히 뭐 어떤 언론들을 덮기 위해서 그건 잘못한 거니까 좀 비판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자산 형성과 특히 공직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재산 증식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적법한지 위법한지 탈법인지 이거를 좀 가려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인 투자 관련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경제 오호라 경제 시간에 한번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김철거 실장, 김남국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준석이 코인 투자해서 돈 번 거는 뭐 잘한 거고 나는 잘못된 거냐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괜히 이준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도 페이스북에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 투자 자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한 거하고 또 재산 등록한 거하고 좀 다른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본인이 자기는 실제로 현금화한 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뭐 또 나중에 해명은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뭐 이런 몇 가지 지점들만 밝혀지면 사실은 뭐 공직자 윤리나 뭐 상임위, 뭐 본회의, 뭐 청문회 이 뭐 중간중간에 투자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강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까지 간 거죠, 사실은. 물론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새로 또 청구한다 하니까 그 과정이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김남국 의원이 이 문제를 물타기 비슷하게 하려고 이준석을 끌어들인 것 같은데 전혀 그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반론을 좀 전형적인 태산 명동의 서일필인데요. 진짜 태산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톡 튀어나온 유일한 건 거무태도예요. 그죠? 두 번째, 검찰이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었잖아요. 기각을 당했잖아요. 1년 전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게 터졌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의 사부, 박영수, 조선일보 이들을 뭉개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뭉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터뜨렸다라는 거 다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국면 전환용이다.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청탁의 문제 김남국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직원도 모른다. 그리고 그 회사 또한 김남국에게 그러한 이 특혜를 준 적도 정보를 준 적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 무시해요. 사실상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김남국 이렇게 우리가 디펜스 할 필요가 없어요. 김남국 범죄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쳐낼 거예요. 예, 오늘 2번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근무태도 화장실 가가지고 그랬다. 이게 근데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거래했다 이러는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다 거예요? 가상 지갑에 남아가지고요.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거래 시간이 다 외부에서도 찍혀 다 있으니까요. 볼 수 근데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양무석 박사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 또 검찰의 국면 전환용 이런 어떤 접근 수사 또 흘리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키 봐야 된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규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정치검찰의 탓이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여론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이게 전 지도부한테 지금 주어진 과제다. 제가 하나만 제안을 했던 게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썼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로스쿨 1기 출신 저보다 3기수 위의 선배입니다. 근데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9억씩을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상에서 밝혔잖아요. 월 100만 원 벌기가 힘들었다고. 그게 전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 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본인이 밝혀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면서 하니까 첫 단추부터 이것도 좀 해명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제가 경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좀 짚어보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제 빈자리가 생겼는데 김철근 시장 여기는 이제 어떻게 뽑습니까? 뭐 새로 그 선거를 합니까? 보궐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당헌당규에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전국위원회 근데 지난번처럼 뽑는 거하고는 다르겠네요. 전국위원회.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예. 책임당원 84만 명이 뽑았고요. 지금 전국위원회는 아마 대략 한 1,000명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예. 거기서 보궐선거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보를 어떻게 내세웁니까? 후보는 오늘 지금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됐고요. 7명으로 구성이 됐고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고 7명으로 구성이 됐고 거기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주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의지대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서 단수를 내니 뭐 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거죠. 물론 결과가 물밑에서 어떻게 해서 어차피 친윤 뭐 당정 일체인데 뭐 이렇게 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당헌 당규상은 누구든 출마 가능합니다. 혹시 신인규 변호사 출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혀 일도 생각이 없고요. 지금 뭐 지도부가 얼마를 버티느냐 거의 시한부 수준인데 누가 이게 가려고 하겠습니까만은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분은 뭐 이용호 의원이 예. 이제 호남 베이스다 보니까 뭐 출마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뭐 송석준 의원 이름도 나오고 당시 컷오프에서 탈락했던 뭐 이용호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 누군가 되시겠죠. 근데 전국위에서는 그 보궐선거는 찬반 표결하는 것은 찬반 표결 아니에요? 아니죠. 선출하게 돼요. 선출이죠. 아 경선한다는 거예요? 경선 언론 보도에 단수로 따르면 나온다면 이제 최고의 찬반 재선출하는 선택이 되겠죠.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 고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경선이 아니라 지도부가 단수로 정리해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던데. 경선하는 거예요. 경선. 네.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사전에 단수로 만들어서 하는 것 하긴 뭐 우리 당정 일체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전당대회도 다 후보 정리하는데 보궐선거 최고위원 하나 정리 못 하겠어요. 그건 지도부의 시간이 의중이 먹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난번에 천하용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준석계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들러리 안 서겠죠. 들러리. 신인규 변호사 보시기에도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간다면? 일단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거나 신뢰를 가진 분이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야 뭐 응원을 보내시고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전 평가는 이미 끝났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비대위로 언제 갈지 모른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님들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그 용산하고 코드가 맞는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들이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갈수록 그렇게 여론조사해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태우지 마세요. 국민의힘에 민주당을 왜 물을 태워요? 참 이상하시네. 우리가 앞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양문석 박사님. 저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균형과 형평의 문제는 그리고 공정의 문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도둑놈하고 바늘도둑놈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게 공정한 채 선비인 양 저널리스트인 양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게 언론학 박사로서 언론학적 소신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양문석 박사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소도둑이든 바늘도둑이든 일단 도둑 아닙니까? 일단 국민들은 도둑이 싫은 겁니다. 왜 돈 훔쳐가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합니까? 신변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구든지 기양 도둑질 하려면 소를 그 도둑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제해서 바늘을 도둑질을 합니다. 이 절제의 과정이 사회가 계속해서 약속된 그 이 질서에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까지 참아내고 절제하는 모습과 소를 덜컹 들고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근데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정치 본색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하자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이 시대 정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첫 방송 같은 월요일 방송 정기남 교수님, 양문석 박사님, 김철근 실장님, 신은기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